자, 오늘은 구조적 가족치료 그리고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도 이론들이 너무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소개가 돼 있어요. 저도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이 가는 치료 모델을 각자 조금씩 더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구조적 가족치료입니다. 살바도르 미누친이 이 모델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내과 의사 출신인데요. 나치의 유태인 학살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태인 가족하고 고아들과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흑인 청소년들을 도우면서 가난이 가족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소수민족 청소년들과 그 가족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많이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누치는 전략적 가족 치료로 유명한 던 잭슨하고 제이 헤일리하고도 같이 연구하고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략적 가족 치료와 구조적 가족 치료가 핵심 원리들을 많이 공유합니다. 먼저 구조적 가족 치료, Structural Family Therapy의 이론적, 철학적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료는 가족의 구조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중심 토대로 삼는데요. 가족 구조라는 것이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을 말하죠. 꾸준하고 또 반복적이고요. 조직적이고 예측할 수가 있는 가족의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족이 함께 살면서 형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굳어진 상호작용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이 가족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가족 안에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서브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독특한 책임감, 특성, 가족의 특성, 가족의 역할, 이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소그룹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라는 서브 시스템이 있으면 자녀라는 서브 시스템이 같이 공존하죠. 부모와 자녀 이렇게 나눠지죠. 어떤 때는 돈을 버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브레드위너가 만약에 엄마와 큰딸이라면 경제적 책임을 지는 그 하위 체계, 엄마와 큰딸, 그리고 나머지 집안일을 한다거나 경제적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묶이는 하위 체계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의 특성, 성격 같은 것이 그 서브시스템의 구분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격이 괄괄하고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나가다니는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얌전해서 잘 따르고 조용조용한 가족들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요셉의 지노그램을 보면요. 그 가정은 서브시스템이 어떻게 나뉘나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녀가 한 그룹을 이루고요. 그 나머지 사랑받지 못했던 가족이 또 다른 한 그룹으로 나뉘어서 하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하위 체계는 경계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하위 체계의 관계를 경계선으로 그립니다.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규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과 가족의 사람들의 간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구획이죠. 누가 친하고 누가 거리감이 있고 혹은 누가 그 하위 체계에 속하고 누가 빠지는지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혹은 청소년기 아이들이 방문을 딱 닫으면 그것이 그 하나의 사인이죠. 이 시간 이후에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어떤 경계선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한 하위 체계가 있고 엄마와 나머지 자식들이 가깝고 아버지는 좀 이렇게 뚱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나눠진 하위 체계를 형성해서 경계선을 그리자면 아버지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엄마하고 자식들 이렇게 경계선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원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자신의 가정의 경계선이 이렇게 그어지죠. 만약에 이 경계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의 월급에 대해
대해서 며느리가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에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아들이 벌어서 부모님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럴 경우에 그 월급이 며느리가 관리를 한다. 이게 이제 벌써 경계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하위 체계가 생겨나죠. 그리고 경계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엄마와 신생아가 떨어뜨릴 수가 없도록 친밀감이 형성이 되죠. 내가 아이를 갖고 낳았고 젖을 먹이고 아이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남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기 자식인데도 질투할 때도 있죠. 네. 그리고 하위 체계의 변동이 있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요. 적응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물론 그렇고요. 아이가 가족에서 떠날 때 이 하위 체계가 흔들리고 변화가 생기고 경계선의 변화가 생기면서 가정이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면서 그 남겨진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를도 잃고 갈 바를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책임감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족 체계 내에 긴장감이 형성이 됩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의 이론과 철학적 가설을 계속 살펴보면요. 네 번째, 제휴와 연합이 있습니다. 가족의 필요나 흥미나 욕구가 계속 변하죠. 이런 변화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결정을 위해서요. 서로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휴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가족도 굉장히 정치적인 존재죠. 가족 구조 안에서 많은 결정들이 내려지는데요. 이런 어떤 각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차에서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이냐, 라디오를 들을 것이냐, DVD를 켤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결정을 놓고도 힘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좀 크면 집에 친구를 데려와도 되냐, 슬립오버를 해도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기싸움을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사실 서로 편먹기를 하죠. 저도 돌아보면 남편이 조금 더 엄했는데요. 슬립오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저하고 편을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빠를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빠 한 사람, 그 다음에 저와 아이들 둘 이렇게 붙어가지고 편을 먹고 아빠를 살살 구슬리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휴와 연합을 하죠. 근데 이 제휴와 연합을 할 때 삼각관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앤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삼각관계는 세대를 가로지르는 동맹으로 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 중 한 사람의 편에 서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 움직임에도 이익과 손실이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관계 패턴을 통해 얻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역기능적인 체계가 형성이 되죠. 그것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 뭐 제휴, 연합, 삼각관계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파워와 관련이 있죠. 권력인데요. 스스로와 가족에게 발휘하는 어떤 통제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누가 기선을 잡느냐 가지고 우리 많이 싸웠잖아요. 사모님들은 안 싸우시나요?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죠. 그런데 가족 체계의 성숙함은 사실 그 안에 힘, 권력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조정되는가 이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다 움직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힘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우리를 컨트롤하거나 누르는 데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 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는 데 쓰셨죠. 저희를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요. 혹은 교회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힘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조정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요. 바로 그것이 조정되고 표현되는 방식이 우리 가족의, 교회 가족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하부 구조와 경계선의 예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가정은 네모가 아빠, 그리고 동그라미가 엄마죠. 그런데 큰 아들과 아빠가 한 팀이고요. 네, 이게 친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선이 두 개 있는 게 친하다는 얘기예요. 엄마와 막내가 한 팀입니다. 엄마하고 막내하고 친하죠. 여러분 가족들이 가끔 차에 탈 때 아빠랑 큰 자녀랑 앞에 타고 엄마랑 막내랑 뒤에 타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네, 가족의 하위 구조를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하위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사실은 어찌 보면 순종적이고 조금은 패시브하죠. 그런 면이 있죠.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향해서 어, 사실은 칼을 들은 그 사건을 기억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순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면서 보면 우물 파고 뺏기고 우물 파고 뺏기고 이런 어떤 사건들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이슈 때문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나가서 막 동물 죽여서 잡아오고 막 이런 공격적인 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는 어때요? 리브가는 어떤가요? 말을 잘 듣고 집에 있고 음식하는 것도 잘 도와주는 막내가 당연히 이쁘겠죠. 큰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까지 자꾸 며느리로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브가가 막내를 사랑합니다. 이 가정은 양쪽으로 갈라지는 하위 체계를 형성을 하죠. 자, 이 가정을 살펴보면요. 한 가정의 아들과 이 왼쪽에 있는 가정은 아들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가정은 딸이 있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경계선을 보면요. 원 가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아들은 자기 그 시댁 가족하고 훨씬 친하고 딸은 자기의 가족하고 훨씬 친한 거죠. 네, 둘보다는. 그래서 딸이 친정 가서 시댁하고 남편 욕을 그냥 딥다 하고요. 아들은 자기 부모한테 가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먼저 우선권을 거기에 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서 이제 부부가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어떤 가정을 봤는데 부부가 결혼하고 원가족 때문에 자꾸 싸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면 자기들끼리 외식하러 나가고 그 방에서 얘기하다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이제 나를 택하든 너네 가족을 택하든 선택을 하라고 막 싸움이 난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끔 저는 교회에서 이 혼전의 카운슬링,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 세션 해줄 때, 카운슬링 해줄 때 사실 그 부모님들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구조적 가족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가족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담자는요, 가족 내에 벌어지는 역동, 구조를 살펴야 되겠죠. 가족들이 상담소에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거기에 합류하고 같이 적응해서 그 가족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이 그 상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의 언어, 가족의 댄스라고 하죠. 역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잠잠한지, 누가 유머러스하고 또 누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도 살피고요. 공포나 슬픔이나 희망이나 절망이나 분노나 이런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가족 내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보고
제휴와 동맹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안에 일어나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행동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잘 측정하는 것이 상담자의 첫 번째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가족의 구조 안에 있는 불균형을 살피는 일인데요. 가족 체계 내에 존재하는 위계적인 관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상담의 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빠가 한 하위 시스템이 있고 엄마와 아이들이 한 팀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가정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불균형이 보인다. 이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돕는 것이 바로 상담의 과정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요. 어떤 가정이 특히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온 가정들 중에요. 아이들이 만약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뭐 중학교라든지 이러면 1.5세라고 여기 부르죠. 그런데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아이들도 사실 영어가 안 되는데 그나마 어른들보다는 빨리 배우거든요. 아이들이 한 1년 지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씩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하고 한 2년쯤 되면 굉장히 비교적 빨리 그 사회에 이렇게 끼어들어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는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가정의 리더가 되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린데 지네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요. 병원도 쫓아가서 통역해야 되고 고지서 같은 것도 다 애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전화해서 싸워야 되고 이런 어떤 가정의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족 내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고 균형이 깨지는 어떤 이런 상태를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도록 이제 상담자가 돕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현화라는 기법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때로 상담소에 가족들이 오면 갈등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키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어떤 과정, 그 가족의 댄스 이런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때는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함께 푸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면서 가끔 어떤 과제를 드리냐면요. 가족 사진 찍는 과제를 드려요. 가족 사진.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을 테니까 자리를 좀 잡아보라고 시키죠. 그러면 가족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옆에 서고 싶고 나는 어디에 앉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거기서 실현화하면서 그 앞에서 보면서 각각 개개인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양보를 하는지, 누가 비난을 하는지, 누가 조용하고 회피를 하는지, 삼각관계가 일어나는지 뭐 이런 어떤 가족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서요 가족의 역동을 잘 보고 이 실현화를 시켜보면 그 안에서 가족 구조가 어떻게 얽혔는지 어느 부분에서 엉망이 됐는지 사실 드러나기도 하죠. 교재에서 예로 제시한 사례 중에서 아이 재우는 사례가 잠깐 나오는데요. 아이를 혼자 방에서 재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도 큰애 때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자꾸만 이제 같이 자려고 그러니까 사이에 끼어 자려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많은 가정이요. 아이랑 엄마랑 그냥 자요. 계속. 네, 그게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냥 서재에서 자든지 아니면 다른 방에서 자꾸 자든지 빨리 피곤하니까 빨리 자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가족 체계가 엄마 아빠가 한 팀이 아니고 아이랑 엄마랑 한 팀이 되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굳어져 버리는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혼자일 때 아이가 공포를 느끼는데 사실 밤에 잘 때 이 공포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부부 하위 체계가 통제권을 이양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통제권을 그냥 넘겨져 버리는 거죠. 아이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사실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아주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의 그 관심과 집중을 원하는 애착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 아이들은 잘 알죠. 그래서 가족의 어떤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치료사는요, 이 경계선을 재정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구조와 상호작용을 잘 살펴보고요, 좀 더 건강한 대안책을 찾는 것이 상담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좀 더 쉽게 빨리 잘 수 있도록 낮에 스케줄을 조금 바꾸는 거죠. 낮잠을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아이가 혼자 자고 그 숙녀가 된 것에 대해, 아니면 빅보이가 된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격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창조적인 대안책을 찾고 조금 더 건강한 가족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돕는 것이 바로 가족 치료, 구조적 가족 치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계선의 재정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부 구조와 경계선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의 그림입니다. 부부가 한 팀이고 아이들이 또 다른 한 팀을 이루는 거죠. 사실 저도 남편이 아이들 혼낼 때 아이들 편 들고 싶거든요. 내 새끼인데 나만 혼낼 수 있고 나만 잔소리 할 수 있어.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건강한 것은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한 팀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훨씬 안정감 있고 그 가정에서 안전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권위를 아이들 앞에서 손상하게 하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죠. 의견이 다를 때는 방에 들어와서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앞에서 한 목소리로, 한 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족 구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하위 구조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성경적인 기본이 있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은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입니다. 프로이드가 제시한 생각들, 개념들이 바로 이 가족체계의 기반이 되는 이론인데요.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동, 드라이브라고 하죠. 이 충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섹슈얼 드라이브, 성적 충동이죠. 그리고 어그레션 같은 어떤 공격적인 충동, 이것이 바로 인간 행동의 기본이 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뭐 책에서도 간단하게 그 프로이드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동생을 막 본 5세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소년이 그 말에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한번 보면서 그 충격 때문에 광장공포증을 갖게 됩니다. 밖에 이제 넓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꿈을 자꾸 반복해서 꾸게 되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 아이의, 이 5살짜리 아이의 그 치료를 하면서 말이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아버지와의 어떤 경쟁,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위협, 뭐 이런 어떤 느낌들에 대해서 주목했고요. 사실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개념이죠. 아버지와의 경쟁 같은 거. 그래서 이 치료를 할 때 아버지의 관심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불안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동생이 있어도 끊임없이 자기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의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이드는요, 가족이 상담실에 같이 오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 상담의 과정을 방해한다고 봤죠. 가족이 누가 있으면 자유롭게 연상을 하지 못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를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프로이드의 이론이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프로이드는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프로이드가 상당하게 역사에 미치는, 특히 가족 치료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는 초석을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프로이드한테 시작이 돼서 정신역동적 가족 치료는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자, 정신역동적 가족 치료의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가설을 살펴보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적 가족 치료입니다. Object Relations Family Therapy라고 하죠. 멜라니 클라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아기가 태어나서 상대방, 대상, object라고 하죠. 그 대상을 내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론화했는데요. 아기가 중요한 대상, primary object라고 하는데 보통 엄마죠. 이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발달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그 대상을 내면화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가 분열이라고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몇 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기들이 대상을 인지하기는 시작하는데 자기와 구분이 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 상대방 대상을 인지하는데 아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좋은 대상이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나쁜 대상인 거죠. 예를 들어 엄마의 젖가슴이 젖을 주면 좋은 가슴이고 안 주면 나쁜 가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분열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고 고착이 되면요.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모든 게 다 좋든지 모든 게 다 나쁘든지 이렇게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로 봅니다.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black and white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론이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설명하는데 그 기본이 됩니다.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좋으면 다 좋아야 되고 완벽하게 좋아야 되고 만약에 조금만 잘못이 생기면 갑자기 이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를 지각할 때 완전히 딱 나눠서 분열이 돼서 지각을 하는 그런 사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 시기에 고착이 될 때 그런 성격장애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대상을 내면화하는 방법들에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는 이제 그 나 자신과 중요 대상에 대한 primary object에 대한 내면적인 이미지와 감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엄마가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나쁜 엄마로 지각이 돼요. 나쁜 엄마,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내면적 이미지도 생기죠. 아,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가치 없는 나라는 이미지가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내부 상태를 외부 대상에게 전가하게 되죠. 나의 상태, 내가 가치 없는 나의 상태. 이것이 외부 상태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엄마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죠. 아기가 막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조금만 뭐 이렇게 뭐 넘어질까 뭐 우리가 사실 다 그러긴 하는데 불안감이 유독 심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도 사실 그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엄마가 이 불안감을 계속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면 큰일이 나겠구나. 뭐 이런 어떤 자기의 내부 감정이 생기죠. 이런 이미지가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동일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상대의 역할을 자기 안에 내면화하는 과정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면화의 높은 단계인데요. 그 상대의 역할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그 예로서 아이가 이제 엄마 화장품도 좀 발라보고 엄마 옷도 입어보고 드레스업하고 놀죠. 흉내를 내면서 뭐 위에 형이나 언니와 비슷한 흉내를 내기도 하면서 동일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기도 하죠. Projective Iden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이 그 상대방한테 있는 것처럼 느끼고요. 대상이 그대로 행동하고 느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화났지? 너 화났잖아. 너 정말 화났어?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러면 안 났다니까 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봐 화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감정을 상대방한테 투사시키는 거죠. 투사시키고 그 행동이 상대방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데요. 아까 그 부모가 자신의 불안이 높은 경우에 아이에게도 그 감정이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사고 칠까 무서워하고 뭐 이런 어떤 두려움을 계속해서 보이면 아이들이 진짜 사고를 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의 불안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의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상담을 했던 케이스 중에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쓸모없는 자식 같으니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너는 커서 범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키운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쓸모없는 느낌, 자존감이 낮은 거, 이것이 그 아버지의 스스로를 보는 눈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식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의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이 크면서 아버지 넌 아무짝에 술 먹고 넌 범죄자가 될 거야 이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이렇게 뛰쳐나와서 마약하고 계속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너무나 무서운 역기능적인 시스템에서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족에게서 증명이 되는, 가족이 이 가족의 반응이 이게 맞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이런 어떤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에서는 심리적 적응의 핵심이 바로 좋은 대상관계를 통해서 정신적인 통합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도널드 위니컷은 Good Enough Mother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엄마가 혹은 부모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냥 good enough면 족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혹은 부모가 아기의 의존성을 수용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이제 커가면 아이의 자율성을 또한 격려하는 부모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초기에서 엄마와의 관계가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랑과 지지 자체가 아이 안에서 좋은 내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internal object로 자리 잡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타인과 잘 구분된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부모에게 기대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조금씩 독립적으로 자라갈 때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사랑을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사고 날까봐 독립적인 행동을 막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날 때 그것을 또한 지지하는 부모가 되면 아이가 좋은 내적 대상을 형성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정체감을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정신역동적 가족치료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참 좋은 귀한 이론들을 많이 제시하는데요. 보울비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건강한 대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바로 애착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와 애착 관계를 어릴 때 잘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란다든지 뭐 이럴 때 사실은 애착 관계가 한 사람과 이렇게 잘 형성이 안 되죠. 그것이 나중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거렛 마을러라는 사람은요, 분리와 개별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분리와 개별화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폐적 단계, 어티스틱 단계하고 심비어릭 단계를 거친다고 그러죠. 공생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 어릴 때 그때 단계와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공존하는 시작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엄마에게서 분리되는 단계로 발달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순간적인 분리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기 시작할 무렵에 잠깐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좀 살피죠. 가서 기어가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살피고, 그리고 얼른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안기고, 이제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인 분리의 연습 중에 예측이 가능한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계속 받는다. 이런 능력을 통해서요,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대처 능력을 키워간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꿍 게임을 할 때 순간적으로 엄마가 없어지거든요. 피카부 할 때 눈에서 가려지면서 엄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그러죠. 이러면서 이제 잠깐씩 분리의 연습에 들어가요. 잠시 엄마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을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다시 돌아올 때 엄마가 거기 변함없이 있다는 거, 이런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확신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항구 같은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마거렛 마을러는 주장합니다.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그 방법으로요, 상담자가 과연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내적 경험의 발견입니다. 가족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잘 듣고 공감을 통해서 가족의 통찰력, 가족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사실 이 정신역동적 가족치료는요, 어떤 특정한 기술보다는 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이 있죠. 그래서 듣기와 공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욕구와 감정들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적 경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과거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욕구가 있는지를 발견하고요, 내면화된 어떤 대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규명하도록 도움을 주죠.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릴 때 기억이나 경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요,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가족 지노그램 같은 방법도 가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은 과거의 내적 경험을 일으키는 현재의 관계를 관찰하는 거예요. 바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왜곡해서 지각하고, 이때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적인 욕구를 가족에게 투사를 하면 그 가족 안에서 긴장과 갈등이 경험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살피는 겁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예를 들면 때로는 남편이 나의 아버지를 연상시킬 수도 있고요. 내 아내가 내가 정말 싫어하던 엄마의 모습과 겹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전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와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이가 일어날 때 자신이 어릴 때부터 쌓여온 어떤 욕구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가족에게 투사되고 전이되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가족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정신역동적 가족 치료의 목표는 이런 과거의 어떤 무의식적인 이미지나 욕구와 구별을 해서요, 현실에 근거한 통합된 자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자아를 근거로 해서 현실에 근거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상담의 과정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어릴 때 부모에게 굉장히 학대를 당했다든지 부모가 굉장히 너무 바빠서 아이한테 소홀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든지 이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벗어나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반응했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내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된 현실의 당당하고 어른이 된 내가 현실의 상대에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상담의 과정입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남편이 막 화를 낼 때요. 이게 지금 엄마의 화내는 모습과 그때의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내면 사실 제 나이에 어른이라고 하면 왜 그랬어? 괜찮아? 미안해. 이렇게 달래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호작용인데 사실 그 엄마에게 어떤 신체적인 학대 이런 거, 감정적인 학대 이런 것을 계속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일단 화를 내는 걸 보면 도망가야죠. 숨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엄마가 아니구나. 지금 상황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맡기만 하는 그 어릴 때의 나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구분하고 지금 나의 통합된 자아로서 현실에 반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정신역동적인 가족치료의 방법이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비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대상관계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주요한 대상, primary object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인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해하실 때요. 두 가지가 겹쳐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저희에게 행함도 강조하시고요. 빛으로 살으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희의 죄를 그냥은 보실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doing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측면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죠.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저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저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함께 공존합니다. 이 그 저스티스의 하나님과 그레이스의 하나님이 모습이 다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에 반응하는 저희도 이 doing과 being이 균형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컨트롤 안에 모든 세상이 있죠.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저희를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죠. empowering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저희를 내보내십니다. 이 컨트롤과 empowering의 두 가지 모습이 다 공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을 보면요. 이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요.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기준을 주시는 하나님과요. 저희를 격려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포인트가 저는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죄를 그냥 넘기거나 간과하시지 않으셨죠. 근데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바로 돌아가신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저스티스와 그레이스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컨트롤 하시면서 저희에게 인파워링 하시는, 저희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